서희가 머리 빗겨줄게. 이쁘게 빗겨줄게. 서희야, 학교 가면 뭐가 제일 좋아? 응? 다 좋은데? 다 좋아? 응. 학교 가려면 막 지가 일찍 일어나요. 안 깨워도. 시간 맞춰놓고는 주무시라고 정신없네. 너 촬영으로 왔대. 어이구, 어이구. 유치원 안 가. 유치원 안 가? 왜 안 가? 응? 촬영 안 하면 유치원 가. 촬영. 아, 일어나. 네가 끼어 이거 앉아서. 마스크 쓰는 것도 일이에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갔다가 막 학교는 늦게 생겼지 막 울어요. 할머니 마스크 하고 막 울어요. 그냥 보내면은. 도착!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그런 윤석열 총장이에요. 하지만 검사를 했든 판사를 했든 권력기관이 했든 아니면 뭘 했든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国家卫健委专家组31号上午已经抵达武汉，正展开相关检测核实工作。记者的门口，垃圾堆上扔的全都是口罩，还有废弃的防护服。也不知道为什么最近好像是咳嗽的人越来越多，发热的人越来越多了。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잇따라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2주일 더 연기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에 합류했습니다. 현재는 약 540만 명의 전국 초중고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배꼽손. 자, 관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자. 관장님, 안녕히 계세요. 자, 일로. 왔어요. 자, 할머니. 서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리 아픈 할머니 대신 태권도장 버스가 학교를 도왔습니다. 우리 애기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마. 아이고 다리야.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대부분 집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뭐 불이 나고 그거는 난 못 익어. 학교 가니까 뭐가 좋아? 반 친구들 만나는 거. 반 친구들 만나고. 반복되는 등교 중단,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젠 학교보다 가로 25cm, 세로 16cm의 작은 태블릿 PC가 더 친숙해 보입니다. 이건 뭐니? 강호가 뭐야? 하지만 친숙한 것과 유용한 것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요. 복습해본 적 있어 그걸로? 아니요, 없어요.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 모르는 거, 뭐 온라인 클래스를 하라 어쩌라 뭐 거기에 가입하라 하면은 우리는 가입을 내가 못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업은 그래서 못 받았어요. 서인애가 사는 곳, 이곳은 개미마을입니다. 1950년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 둘 인왕산 중턱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마을. 이곳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까지 학원까지 막 보낼 여력이 좀 없네요. 그래서 태권도를 안 보내고 학원으로 좀 보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서희가 학교 간 날은 한 달도 채 못 됩니다. 할머니는 배움의 부족함을 채워줄 길이 없어 애가 탑니다.
저 민규 할머니 말 들으니까 연세대생이 와서 가르쳐준다고 그 소리 듣고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는 왜 그런 말 안 했지? 인류사적 사건이라는 이 재난이 끝나면 서희는 저 계단 어디쯤 서 있을까요? 올바른 사람 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공부 잘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진짜 좋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라 그래 나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줘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없는 사람 도와주라 그래. 지난해 봄 학교는 숨이 멎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몇 번의 등교 연기, 그리고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교실 문이 닫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천막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무력했습니다. 말로만 그려왔던 미래 교육이 마치 불청객처럼 불쑥 눈앞에 닥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가고 싶잖아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친구들 보고 싶어요. 그동안 뭐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거의 한 20년 동안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근데 정작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황망한 황무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4월 그때는 이제 EBS 강좌를 저희가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이제 강의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장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가기 전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뭘 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시간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가상의 교실은 현실의 교실을 온전히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조바심. 비대면 수업이 그 뿌리 깊은 불안을 키웠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원격 수업이 계속될 경우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학부모 비율이 무려 74%에 이릅니다.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는 않은 편이어서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독서실을 간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습을 해야 되는데 공부할 공간이 학교 자습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가 없었으면 이렇게 대학도 잘 못 오지 않았을까. 정인석 씨는 흔히 말하는 개천융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사교육 전혀 없이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형편의 수험생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게 온전히 노력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학교를 이제 다 안 가게 됐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혹은 2학년일 때 이런 사태가 터졌으면 흔히 말하는 멘탈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2분의 1 해야지. 2분의 1 해야지. 이것도? 그에게는 어린 동생이 둘 있습니다. 그치. 동생 앞에 놓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가정 형편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사교육에 좀 더 의존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돈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그냥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성적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데 완전히 다 메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동생이 질문 있을 때마다 제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수업의 일상화.
가정 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왜 더 많이 벌어졌을까? 가정 배경에 따라서 정말 순서대로 저소득층, 중상층, 그다음에 조금 더 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 이 순서대로 교육의 여건, 과정까지 다 전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똑같이 자기만의 기기를 보유한다고 할지라도 노후화로 인해서 수업을 하다가 방해를 받았다가 장애가 있었던 학생들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았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환경 또한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수업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조력자 여부가 핵심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제를 할 때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그냥 해결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저소득층일수록 많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님께서 옆에서 그걸 지원해 주거나 주변의 그 교육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즘에 조금씩 하는데 이게 언제 또 끊길지 일이 그냥 일을 하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 예전에 사스나 메리스 뭐 신종플루 그때도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심하게 힘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김승숙 씨는 서울 아현동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합니다. 사실 학원도 하나 끊은 게 있고 애들 이제 뭐 태권도도 운동 하나씩 시키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점심에 맞춰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밥 챙겨주고 동네 공부방에도 보내야 합니다. 계란 말이 해줄게. 계란 후라이 해줘? 계란 후라이랑 계란 말이.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올라오셔 전주에 사시는데 3년 키워주셨어요. 그때. 할머니 영향이 커서 국 좋아하고 나물 같은 거 좋아하고. 난 말이를 일단. 어떨 때는 혼자서 뭐 해먹는다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때도 있지만 예전에 라면 끓여 먹던 그 형제의 그 생각도 나요, 사실은. 혹시라도 먹고 양치하고 좀 이따 가면 되겠다, 그치? 응. 식사를 마친 영서가 태블릿 PC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에 빠져듭니다. 이날 오전 집에 혼자 남아있던 영서의 온라인 수업 어땠을까요? 오전 10시 수업이 시작됩니다. 어떡해 춤안 망했다. 나 춤 안 들고 갔다. 내가 왜 시간을 확인을 못했지? 30분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여간 어수선한 게 아닙니다. 밖에 누가 왔나 살펴보기도 하고 책을 펴고 제법 집중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자세가 흐트러지더니 본격적으로 딴짓을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 아마도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냥 이학습터를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키는 것들도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는 것도 쉬워지고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한 11월쯤 가을쯤 됐을 때에는 내가 코로나고 뭐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서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건가. 어떤 애들은 또 뭐 강아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아지를 또 안고 막 아니야 수업 시간에 강아지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강아지는 딴 데로 가요. 엄마 갔다 올게. 다녀와. 영서는 잘 해낼 겁니다. 엄마 아빠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 따뜻한 가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요. 저희 끝나면 가족여행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지금 애들하고 가서 뭐 특별하게 하지를 못하더라도 가족여행. 어디 갈 거야? 어디 갈까? 캐나다. 캐나다는 아니지. 미국. 해외여행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해외여행 좋은 데가 말고 많아서. 놀이공. 자주도. 놀이공원. 자주도. 그래. 아 놀이공. 자주도.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1년이 넘은 지금 학습 손실은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돌봄의 정도에 따라 어떤 아이에게는 경증으로 또 어떤 아이에게는 중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어를 이해하는 문해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를 보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책을 읽는 시간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기 초에 자기소개서 이런 양식들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데 생일을 적을 때 양을 체크하게 했는데 양을 몰라요. 또 부모에서 부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그런 부분들 모르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제일 공부의 신, 공신으로 널리 알려진 학습법 전문가 강성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학력의 격차 뭐 혹은 저하를 느끼시나요? 제가 지금 이제 교육봉사부터 해서 학생들 이렇게 도와주는 활동을 한 지가 15년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제가 학생으로 또 한 15년을 보냈고 한 30년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격차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상위권 학생과 이제 최하위권 학생들의 차이일 수도 있고 사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차이가 너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교육 격차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97년 이후에 IMF 경제 위기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좀 더 심화됐거나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집에서 자세히 알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집에서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큰일 난 것 같은 거예요. 애가 제대로 안 배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업 시간에 자는 애도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애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가정 배경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도 했어요. 그게 교육 격차였거든요. 교육 격차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고 있던 불평등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대치동 아이들에게 코로나는 충격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학원이 멈춰가지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때 이제 애들이 다 힘들어하면서 어떡하지? 사교육의 부재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좀 대형 학원 같은 거에서 어떻게 좀 섭외를 해서 그래도 과외를 좀 몇 번 받았죠. 네. 학원 문을 닫은 동안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잠깐 들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었죠. 네. 시급이 가장 높으셨던 분은 30이었나? 40이었나? 소득 수준에 따라 새로운 사교육의 양과 질은 달랐습니다. 있는 엄마들은 엄청 많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학원이 문을 닫으니까 강사를 못 오잖아요. 비즈니스 호텔 잡아갖고서 강사들 다 부르는 지금 저희가 주최해서 학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한 3개쯤 정도 학원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 자체가 조금 거리두기는 풀리긴 했는데 학원 내 스터디룸 이런 것도 다 지금 막힌 상태고 이래서 호텔로 와서 개별과에
누군가의 시계는 멈췄고 누군가의 시계는 오히려 더 빨리 달렸습니다. 대치동에서 이득을 보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기고 이겨야 되는 싸움이니까, 상대를 이기는 게 좋은 싸움이니까 공부를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다 스카이로 보내야 되는데 엄마들 절대 놀게 못해요. 놀면 큰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라도 뭉쳐갖고 선생님들 모셔다가 강의하고 나기가 더 잘해. 지방 애들 놀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켜. 그게 차이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어떤 후유증을 남기고 있을까요? YTN 기획탐사팀은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된 학업 성취도 분포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큰데 실제로 교육 격차가 발생했는지 이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를 응시하고 나서 학교별로 그 학업 성취도 비율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가 되어 있어서 대상은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중고등학교 1,250여 곳. 학년은 중2와 고1입니다. 기간은 2017년 2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모두 6학기. 과목은 계단식 학습이 필수적인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제 약간 계열성이 강한 교과이고 먼저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운 것, 다시 말하면 선수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학습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성적 분포는 최상위 A등급, 중위권 BCD, 최하위 2등급 5단계로 나뉩니다.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는 이른바 성적 중산층, 중위권 BCD 등급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1년 전보다 BCD, 즉 중위권이 늘어난 학교와 줄어든 학교의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덮친 지난해 1학기, BCD 등급이 감소하는 학교 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고등학교의 66%, 중학교에서는 무려 76%에서 중위권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중위권이 붕괴된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이 학력 격차,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학생들 스스로도 이것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수학 학습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중위권은 어디로 움직인 걸까요? 중2의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이 동시에 늘고 중위권이 줄었습니다. 전형적인 양극화입니다.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사교육의 어떤 일시적인 학습적인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학업 성취도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고1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상위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최하위 등급 비율이 커진 학교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바이러스가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내려 전반적인 학력 저하라는 후유증을 남긴 셈입니다. 특히나 중간층에서 학력이 떨어져서 성취 수준이 떨어져서 이로 움직이는 비율에 대해서는 정책적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공교육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어떤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분명히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지역별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높은 구와 낮은 구, 강남구와 도봉구의 중고등학교 한 곳씩을 대표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집값과 무관하게 이른바 학력 중산층 감소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다만 사교육 영향이 큰 중학교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성적 최상위 등급 비율이 크게 늘었고
도봉구에서는 줄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분포에서 특징적인 건 사례로 분석한 도봉구 고등학교에서 성적 최하위 등급 비율이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은 학세권이라고 해서 그 학군이 좋은 곳도 있지만 학원의 그 조성이 굉장히 우수한 곳들이 몰려 있잖아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 학력 부분에서 상당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목을 국영수로 확대하는 등 분석 방법을 달리해도 중위권 붕괴, 중학교 양극화, 고등학교 학력 저하라는 경향성은 뚜렷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교육 격차는 성적 분포뿐만 아니라 입시 결과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접했거든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이제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를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은 일반고가 아예 씨가 말랐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도 작년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격차도 이제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역량 수준이 다른 세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학업을 다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오는 그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까지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이제 정말 방역을 하면서 원격 수업을 통해서까지도 배움을 이어가는 그 지난한 과제를에만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게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학습 격차라든지 학습 결손이라든지 또 양극화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사회 진출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는 훨씬 커질 텐데 그게 말 그대로 계급처럼 이제 나뉘게 될 텐데 미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밝은 미래가 올 것인가 두렵죠. 그렇다면 뒤처진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끌어올리면 이 교육 재난은 해결되는 걸까요? 해법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해법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가정 배경이 열악한 친구들한테 사교육 쿠폰 주면 돼요. 뭐 무슨 온라인 수업 장비 갖추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요. 등교 수업 확대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사교육 쿠폰 주고 일타 강사 붙여주고 그러면 교육 격차 훨씬 더 빨리 해소돼요. 바이러스가 불러온 이 재난은 학습 능력의 결손과 격차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격차는 단순히 학습 차원에서만 격차가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영향까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계층 간의 차이가 2배 내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교육 격차라고 얘기하면서 학업 성취나 뭐 이렇게 시험 성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진짜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실이었어요. 유튜브만 있으면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미래 사회는 정말 디스토피아가 될 겁니다. School should be among the last places to close and the first to reopen.